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자, 우리 또 화학2 이제 다음 단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까지 어떤 거 배웠어요? 기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사실 화학2에서 1단원에 가장 여러분들 좀 골치 아프게 만드는 부분이 기체 파트와 용액 파트인데, 이 중에서도 기체 파트가 조금 사람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잘 견뎌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분자 간 상호작용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어떤 거를 배울 거냐면요. 왜? 왜? 뉴윈드! 신바람! 네, 신바람 박선생의 우리는 프로다! 케미스트리 2!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 그 중에서도요, 리퀴드 앤 솔리드, 요 단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잘했어. 이렇게 해야 돼요. 야, 큰일 날 뻔했어. 우리 구호 못 외쳤으면요, 어느 수업 못 해. 아무것도 못 해. 이게 그냥 내 텐션을 높여주는 건데, 그지? 아주 잘했어. 이제 조금 이제 정신들 차리고 있어. 아주 똘망똘망해. 아주 보기 좋아. 그렇게 정신 차리고 선생님이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알려주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아이, 좋아. 자, 우리 리퀴드 앤 솔리드 뭡니까? 액체와 고체입니다. 근데 이게 수업과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 솔리드. 여러분들 솔리드 압니까? 솔리드? 가수죠. 아주 명곡들을 어마어마하게 내놨어요. 너무너무 예쁘다고 해도, 이거 알아요? 이거?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런 거. 모른다고? 이게 바로 세대 차이? 아니요, 세대 차이 아닙니다.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클래스의 차이. 여러분들, 선생님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선생님 클래스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액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액체에서 대표적인 거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요. 우리 물이 또 가장 액체의 대표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물 분자의 구조와 그리고 극성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 구조 먼저 볼까요? 자,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이 정도는 이제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짚어봅시다. 자, 봤을 때 지금 여기는 전자쌍은 전자쌍인데 뭐 어떠한 결합을 하고 있지는 않네요. 우린 이거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자쌍들은 보니까 수소와 같이 서로 나눠서 공유하고 있네. 그치? 같이.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결합하는 것만 나타냈을 때는 이러한 모양이 되는데요. 봤더니 이놈의 각도는 104.5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씩만 한번 더 나가보자고요. 자, 산소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 있습니까? 산소의 원자가 전자, 산소는 16족이죠? 6개의 원자가 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안정해지기 위해선 몇 개의 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2개의 전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전자가 2개 필요해요. 전자가 2개 필요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자를 하나씩 갖고 있는 수소, H, 수소와 공유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요, 메테인이라는 분자도 압니다. 메테인이라는 분자. 지금 산소는요, 우리가 표시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굳이 메테인식으로 한번 좀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테고, 그리고요, 여기에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그리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또 수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모양 4개의 전자쌍을 가지면서 8개를 만족했습니다. 근데 메테인도요, 가운데 탄소가 중심 원자가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지요. 자,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갖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각도가 몇 도예요? 그쵸? 109.5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 분자 같은 경우는 봤더니요, 이 각도가 104.5도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쵸? 얘도 정사면체, 사실 얘도 비공유 전자쌍을 합치면 정사면체인데 왜 그러냐? 자, 비공유 전자쌍들의 반발력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비공유 전자쌍들은요, 여러분들 다른 놈하고 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럼 전자쌍이 어디에 치우쳐져 있을까요? 그쵸? 중심 원자 겁니다. 그냥 이건 중심 원자 거예요. 중심 원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탄소가 여기에 있는 전자쌍은요, 수소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균등하게 어느 정도 가지고 나눠 갖는 겁니다. 그쵸? 영역을. 근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그냥 탄소 거예요. 탄소 거. 이거를 우리가 전자 구름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 이 전자쌍의 구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자쌍의 구름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더 납작한 전자구름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도 선생님이 표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은 요쯤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아, 너무 가까워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밀어내겠죠. 그렇죠? 반발력 때문에 밀어낼 겁니다. 전자쌍끼리. 그래서 이 부분이 쪼그라들어서 104.5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 반발력은요. 비공유와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크겠죠. 비공유와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클 테고요. 그리고 비공유와 그리고 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 공유와 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이 이런 식으로 힘의 크기가 나타날 겁니다. 비교가.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 분자는요. 대표적인 또 극성 분자예요. 그렇죠? 우리 극성과 무극성 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기억을 하실까요? 자, 극성 분자는 어떤 구조를 갖는다 그랬죠? 맞습니다. 비대칭 구조를 갖는다 그랬어요. 사실 물 분자를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프로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헷갈리지는 않겠지만요. 맨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비대칭 구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프로라서 그런 걸 더 이상 고민하고 있지는 않죠. 자, 이 물 분자는요. 비공유 전자쌍의 존재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대칭 구조를. 그래서 얘네들은요. 비대칭이고 또한 원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의 원자로 형성되어 있죠. 예, 다원자 분자입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고요.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 산소가 전기음성도 3.5를 갖고요. 수소는 2.1을 갖습니다. 전자는 어느 쪽으로 쏠리겠어요? 산소 쪽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표시한다면 이거 극성 분자 할 때도 선생님이 살짝 여러분한테 표시는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있어요. 수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수소가 있겠죠. 자, 이때 전자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요? 예, 산소 쪽으로 치우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요. 전체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0이 아니고 위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산소는요. 부분적 음전하를 가질 테고 수소는 부분적 양전하를 갖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즉 쌍극자 모멘트 뮤의 값은 0이 아니다. 물은 극성 분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요. 예, 대전체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전체 뭐예요?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는 물체죠. 예, 마찬가지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털 가죽으로 문지른 에보나이트 막대입니다. 예, 어때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죠? 그렇다면 물 분자들의 배열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성질을 갖는 수소가 이렇게 에보나이트 막대 쪽으로 치우쳐서 갈 겁니다. 그리고 끌리겠죠. 끌리니까 물줄기는 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그놈이 플러스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반대로 갈까요? 아니죠. 그때는 산소가 머리를 디밀겠죠. 왜냐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가야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휩니다. 즉 대전체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선생님 목이 좀 잠기네. 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얘네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고 갖다 대면 그쪽으로 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극성 분자 또는 이온성 물질이 잘 녹겠죠. 우리가 극성 용매에는 극성 분자들이 잘 녹는다. 이온성 물질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얘들은 뭐 극과 극인 놈들인데 극성이 아주 최대치 놈들이잖아요. 당연히 잘 녹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NaCl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NaCl이 물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뉩니다. 걔네가 물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냥 나뉜다는 게 아니에요. 물 분자들이요. 걔네를 쪼개서 나눕니다.
즉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들어와요. 그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도 선생님이 표현한다고 가르쳤었죠. 자, 이렇게 나와요. 이런 상태에서 얘네가 물에 들어가요. 그러면 와 플러스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Na 플러스를 부분적 음전 나가는 산소 쪽들이 머리를 디밀어서 이렇게 둘러쌉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반대로 Cl 마이너스입니다. 얘는 음이온이죠.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둘러쌉니다. 누가? 부분적 양전하를 갖는 수소 입자들이 얘를 둘러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둘러싸면서 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서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래서 물에 잘 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장 내에서 배열이 일정하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전기장을 걸어줘요. 지금 물 분자에는 부분적 음전하와 부분적 양전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전기장을 걸어주면요. 걔네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선생님이요 플러스를 걸고요. 이쪽에 마이너스를 건다고 칩시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딱 두 줄만 그려볼까요? 이쪽에는 산소들이 향하게 되겠죠. 그쵸? 여기에 있는 물 분자들도 이쪽에 산소가 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부분적 양전하를 갖는 수소들이 여기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이렇게 일정하게 배열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 분자를 봤더니 H2O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 했던 분자 간 상호작용에서 생각해 보니까 FON 거기에 붙은 수소가 어떠한 강한 인력을 형성한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수소결합이에요. 지금 우리 물 분자도 보니까 어때? 산소와 수소가 붙어 있어요. 수소결합이 가능하겠네. 그렇죠? 수소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 분자는 어떻습니까? 분자량이 비슷한 메테인보다 무려 260도씨 정도나 차이가 나죠. 그렇죠? 끓는 점이. 자, 봤더니요. 수소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 수소결합 우리가 개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분자 사이에 강한 결합입니까? 인력입니까? 그렇죠. 인력입니다. 이건 결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때 봤을 때요. 결합력을 따진다면 1번과 2번을 봤을 때, 즉 수소와 산소의 결합과 그리고 이쪽에 수소 결합을 봤을 때 누가 결합력이 센 거예요? 그치, 1번이 센 거예요. 공유 결합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1번이 센 거고요. 1번은 공유 결합, 2번은 수소 결합.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면 나중에 봐도 알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칠판을 중간중간 잘 지우면서 좀 할게요. 요 물기 때문에 물기가 마른데 좀 시간이 걸려요. 자, 이제 물하고 얼음을 비교하겠습니다. 얼음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고체화된 걸 우리는 얼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참고로 물은 액체입니다. 그럼 물이 기체화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그치, 수증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구조를 볼까요? 물의 구조는 이제까지 봤듯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슨 결합들이 존재한다고요? 맞습니다. 수소 결합들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액체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액체. 자, 어떠한 결합이 형성될 때요. 기본이 있어요. 그 기본이 뭘까? 서로 맞는 방향으로 봐야만 결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요. 선생님하고 우리 여기 선생님 남학생들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선생님하고 정말 제자로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뽀뽀를 하고 싶어. 뽀뽀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마주 봐야지 뽀뽀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럼 그때는 뽀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액체의 특성이 뭡니까? 인력이 있긴 있지만 어정쩡하게 있어요. 물 분자들이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맞는 애들도 있죠. 하지만 안 맞는 애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물 분자가 액체 상태일 때 수소 결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액체는요. 유동성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방향이 안 맞기도 하다. 이렇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얼음 같은 경우 볼까요? 얼음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의 움직임이 정말 점점 정지하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모든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모든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을 한다. 자, 육각형 모양 빈 공간이 형성돼요. 자, 이게 중요하네요. 물의 특징. 그렇죠? 다른 액체와 달리 물만이 가지는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건데요. 물 분자들이요 서로 방향이 맞으면서 모두가 수소 결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까 액체일 때는 어땠어요? 액체일 때는 방향이 안 맞을 때는 뭐 수결합이고 뭐가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공간이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 안에 끼고 들어가니까. 근데 얘는요 다 수소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딱딱 각이 잡혀서 공간이 생겼어요. 자, 같은 질량이더라도 얼음일 때는 어때요? 중간에 공간이 생겼다고 얘기했죠?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요. 대부분의 물질들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가 될 때요. 부피가 작아지죠. 그렇지? 왜?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최소화되면서 서로 뭉치니까. 근데 얘네들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부피가 오히려 커지는, 그래서 밀도가 작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물에서 얼음이 되면요. 질량은 동일합니다. 당연히. 질량이 바뀔 이유는 없어요. 근데 부피가 증가해요. 부피가 증가해서 밀도가 작아진다. 밀도가. 결론적으로 물 위에요. 얼음이 뜨게 됩니다. 우리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물 위에 얼음이 뜹니다. 일반적으로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요.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커지게 되죠. 밀도가 커지대요. 하지만 물은 밀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밀도 변화 그래프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물에서 얼음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피가 커지겠죠.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면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점점 또 부피는 작아지네요. 선생님 아까 수소결합 때문에 공간 생긴다면서요. 맞아요. 공간 생겼어요. 근데 얼음일 때 수소결합을 다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됐어요. 얘도 수소결합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 그나마 움직이고 있던 움직임들도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감소하겠죠. 그렇죠? 아마 점점 감소할 겁니다. 왜? 지금 점점 에너지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피는 더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요. 수소 결합 자체가 그럼 변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수소 결합하고 물 분자 이렇게 육각형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 만듭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진동하잖아요. 이 진동이 점점 작아져요. 즉 차지하는 공간들이 육각형의 공간은 그대로 있더라도 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다가 물이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반대 방향으로 커지겠죠? 그다음 물이 되면은 이제는 갑자기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치? 수소 결합이 깨지면서 그 안에 공간에 물 분자들이 침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갑자기 부피가 확 줄어듭니다. 근데 줄어드는데 물이 된 건 좋은데 계속 줄어드네? 왜 계속 줄어들까요? 그치? 0도씨에서 물이 녹는다고 해서 바로 모든 수소 결합이 깨지는 건 아니죠. 수압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수소 결합에 대한 인력들이 끊겨지는 거죠. 끊겨지면서 더 그 남아있던 공간들도 함몰돼 가는 겁니다. 함몰.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더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더 온도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수소 결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수소 결합의 문제가 아니고 분자들끼리 에너지를 받았잖아요. 온도가 오르면서 서로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서로 본인들 스스로 멀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본인들 스스로.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형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밀도는 이놈과 정확하게 반대 모양의 그래프를 나타내죠. 친구들 보면은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 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그래프 가지고 얘기하면은 뭐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눈에 좀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거 정리할게요. 물에서요. 부피가 확 줄어들었어요. 왜? 수소 결합이 깨지니까. 열팽창 효과보다 열을 받았을 때 분자들이 멀어짐으로써 커지는 효과보다 수소 결합이 깨져서 지금 부피가 줄어드는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자, 즉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밀도가 증가하는데요. 4도씨에서 왜 밀도가 제일 크냐? 지금 얘기했죠. 0도씨에서 빈 공간 와르르 무너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라 그랬어요. 즉 남아있는 수소 결합들이 더 끊어진다는 거죠. 더 끊어지고요. 4도씨에서 부피가 최소가 되고 밀도는 최대가 된다. 최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0도씨 얼음과 0도씨 물에 대해서 봅시다. 지금 어때요? 봤을 때 온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상태가 다르네요. 상태가 다르면 여러분들 어떻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력의 차이는 있다는 거죠. 상태는 인력을 나타낸 거였으니까.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들?
0도씨 얼음과 0도씨 물입니다. 인력 누가 더 강할까요? 0도씨 얼음이 더 강할 겁니다. 그렇죠? 0도씨 얼음이 더 강하고요. 밀도는요. 밀도는 물이 밀도가 더 컸죠. 얘들은 특이하게. 그래서 0도씨 물 쪽에 밀도가 더 클 겁니다. 온도와 같지만 상태가 다르다고요. 수소결합 분자수 얼음과 그다음에 물입니다. 얼음 쪽에 수소결합한 분자들이 많겠죠. 그리고 분자 간 평균 거리는 당연히 부피 큰 놈이 평균 거리 멀겠죠. 그래서 얼음 쪽이 더 먼 거리를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요. 평균 운동 에너지. 이거 기체 때랑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기체 때는 뭐만 보면 돼요? 온도만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만약에요. 기체들이라면 온도가 같기 때문에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 줘도 참 훌륭한 학생이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얘네 기체 아니죠. 이제 기체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액체와 고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평균 운동 에너지. 자, 얼음이 됐어요. 그리고 물이 됐습니다. 누가 운동을 더 잘하겠습니까? 물이 잘하겠죠? 그래서 온도가 같지만 평균 운동 에너지도 0도씨 물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100도씨에 물이 있고요. 100도씨에 수증기가 있어요. 그럼 운동 에너지 누가 더 크겠어요? 수증기가 더 큰 거예요. 상태. 자, 어쨌든 우리 밀도가 작아진대요. 뭐가 되면? 얼음이 되면 밀도가 작아진답니다. 그럼 강물이 표면부터 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물이 표면부터 어는 이유. 자, 위에 cool wind 이게 지나갑니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요. 온도가 점점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자, 10도씨였던 물이요. 4도씨가 됐습니다. 근데 4도씨 어떤 상태죠? 밀도가 가장 큰 상태죠? 네, 밀도가 가장 큰 상태입니다. 자, 물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밀도가 증가합니다. 아래로 이동합니다. 자, 무거운 애가 아래로 이동해요. 이거 무슨 현상? 대류 현상이죠. 그렇지? 대류 현상. 자, 어쨌든 4도씨가요. 밑에 차지했습니다. 근데 위에 애들은요. 대류 현상에서 뜨뜻한 물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온도는 낮아지겠죠. 근데 밀도가 가장 큰 건 누구라 그랬어요? 4도씨라 그랬죠? 그렇죠. 더 이상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4도씨의 밀도가 맥스, 최대값이므로. 그렇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요. 얼음이 위쪽에 생기게 되는 거죠. 얼음이 위쪽에. 자, 이제 물에 뜬 얼음입니다. 물에 뜬 얼음. 자, 얼음이 물에 떠 있어요. 밀도가 작다는 얘기겠죠? 왜 밀도가 작아요?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얼음이 녹아요. 그럼 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수면의 높이는 변화가 없죠. 일정합니다. 그렇죠? 자, 부피가 커졌어요. 이 상태에서 녹아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하겠죠? 그렇지? 감소해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가요. 이 상태로 얼음일 때 부피가 커졌어? 녹을 때도 부피 이렇게 가져와?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수면의 높이는 일정하게 갈 겁니다. 즉, 얘가 떠 있는 요만큼은요. 요걸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얼음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럼 여기 떠 있는 부분 있죠? 떠 있는 부분을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수소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빈 공간들을 여기에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빈 공간이니까 위쪽은 어차피 요 밑에 애들이 진짜가 되겠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얼음에서 뭐 빈 공간이 이렇게 위쪽에 밀집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적으로 수면의 높이는 일정하고요. 얼음의 밀도는 약 0.9 그리고 물의 밀도는 1.0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얼음이요. 물보다 약 10분의 9 정도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갖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물에서도요. 90%는 잠겨있고 10%는 떠 있는 겁니다. 즉, 이 10%의 부피가 바로 수소 결합에 의한 공간의 부피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얼음이 10ml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면 얼마가 잠겨 있는 거예요? 9ml는 잠겨 있다는 얘기예요. 얼음이 녹으면 10ml 얼음이었지만 얼음이 녹으면 이 빈 공간 그냥 없어지는 거죠. 예, 9ml가 되니까 수면의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제까지 한 겁니다. 결국 얼음에서 수면 위의 부피는요. 무엇에 비례합니까? 밀도 차이에 비례하죠. 밀도 차가 크면 클수록 수면 위로 더 많이 올라와 있겠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 10도씨 얼음과 0도씨 얼음이 있습니다. 둘 다 상태는 동일하네요. 온도가 달라요. 자, 밀도입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10도씨와
그리고 0도씨입니다. 누가 밀도가 더 클까요? 예, 부피가 마이너스 10도씨가 더 작지요? 아까 뭐랬어요? 수소 결합을 다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분자 간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진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밀도는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이 더 크고요. 물과의 밀도차는 누가 더 크겠습니까? 결론적으로 0도씨 얼음이 물과의 밀도차가 크죠. 0도씨 얼음이. 자, 수면 위의 부피는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도차가 클수록 수면 위의 부피도 크다. 오케이. 자, 그러면 0도씨 얼음 쪽이 수면 위의 부피가 더 크게 나오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가 한번 조금 수식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수식으로. 우리 이제 화투인데. 자, 한번 수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물의 밀도는 1g/ml입니다. 그리고 얼음의 밀도는요. 0.92g/ml예요. 자, 얼음의 부피가 1000이에요. 얼음의 부피가 1000. 그러면 얼만큼 물에 잠길까? 우리 대충 느낌 오죠? 얼음의 부피가 1000이라면 물에 잠기는 거는 한 920 정도 잠기겠죠. 그렇죠? 이제까지 봤을 때. 우리가 그거를 한번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이겁니다. 자, 지금 얼음이요. 수면 아래에 잠긴 게 부피가 V2입니다. 그리고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부피가 V1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대로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한다면 V2의 값은 920이 될 테고 V1의 값은 8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게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얼음의 질량은 M입니다. 그러면 일단 얼음을 놨어요. 그러면 물 속에 있다 그래서 중력이 작용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중력은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얼음을 밑으로 당기는 중력 F는 뭐가 되겠습니까? 얼음의 질량이 M이니까 얼음을 밑으로 당기는 중력 F는 F 얼음이라고 할까요? 자, 이 놈은 mg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요. 지금 얼음이 어떻게 돼 있대요? 얼음이 떠 있대요. 그러면 떠 있어? 그럼 밑으로 당기는데 떠 있어. 그럼 뭐야? 받치고 있다는 거죠. 즉, 위로 떠미는 부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부력의 크기는 얼마냐 이거죠. 부력의 크기는. 자, 부력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mg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 거겠죠. 그대로. 그래서 F 부력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F 부력도 mg다. 이렇게. 자, 근데 이 부력이라는 거 어떤 거죠? 부력은 물에 잠겨 있는 공간만큼의 질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2015가 되면서 유체 쪽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쌤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물에 잠긴 부피만큼의 질량이라는 게요. 이게 물에 잠긴 부피만큼의 얼음 질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력은. 부력은요. 물에 잠긴 부피만큼 물을 넣었을 때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즉, 지금 물에 잠긴 부분은 V2예요. 그렇죠? 물에 잠긴 부분은 V2입니다. 부피가. 즉, V2 부피의 물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V2 부피의 물 질량. V2 부피만큼 물이 있다면 얼마겠냐? 그게 바로 부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얼음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음은 지금 요 부피만큼 가지는 질량이 물 이만큼일 때 질량과 같은 거죠? 물 이만큼일 때 질량과. 그렇죠? 이게 빈 공간이라 했으니까 사실은 빈 공간도 모아놨을 때 크기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결국 부력과 지금 조만큼 그렇죠? 그 누르는 힘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럼 떠 있다는 건 물의 질량 m 곱하기 g라는 거죠. 떠 있다는 건 물의 질량 m 곱하기 g입니다. 그러면요, 이때 물의 질량 m 곱하기 g의 값은요, 뭐랑 같은 겁니까? m물, g는 결국 얼음의 질량, 그렇죠? 얼음의 질량 곱하기 g. 결국 이 부력과 얼음, 중력이 당기는 힘,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했어요. 자, 결국요, g값을 삭제하면은 물의 질량은 얼음의 질량과 동일하다. 자, 이거를 밀도식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밀도라는 수치를 얻었으니까요. 물의 밀도입니다. 물의 밀도. D물이에요. 그럼 D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부피를 곱해주면 질량이 되겠죠. 그러면 부피, 물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부피 물입니다. 부피 물이면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해야겠죠?
D 얼음입니다. D 얼음 곱하기 부피 얼음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D 물입니다. 요 식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잘 적어보세요. D 물, 그 다음에 곱하기 부피 물이에요. 어떤 거예요? 이만큼일 때에 해당한다 그랬죠? V2가 되겠네요. V2. 이것은 얼음 곱하기 V1 플러스 V2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선생님이요. 편의를 위해서 한번 이거를 요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V1 플러스 V2분의 V1 플러스 V2분의 V2가 되겠죠. 그렇죠. V2는 지금 물분의 D 물분의 그 다음에 D 얼음이 되겠네요. 자, V1 플러스 V2분의 V2예요. 그럼 뭐예요? 전체 중에 물에 잠긴 것의 비율은 1분의 0.92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1000을 만약에 갖다 낸다면 920만큼 물에 잠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자,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이미 다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굳이 이렇게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상황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수식으로 표현해서 쓰면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난 저거 이해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꼭 본인이 꼭꼭 씹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전체 92%가요. 수면에 잠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수면 위의 부피는요. 비례합니다. 무엇에? 밀도차에 비례한다. 밀도차에. 자, 만약 어떤 물체가요. 물에 절반만 잠긴대요. 절반만. 부피의 절반. 그게 무슨 말이야? 반쪽이란 얘기죠. 예, 밀도는 0.5가 될 겁니다. 0.5. 자, 일반적으로 고체가 되면요. 밀도는 커집니다.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즉, 물을 제외한 액체 물질에서 고체 상태에 동일한 물질이 잠겼다가 녹는다면 수면의 높이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피가 작아진 거로 압축된 거잖아. 그러다가 녹은 거잖아. 그럼 커지는 거죠. 근데 물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겁니다. 물이기 때문에. 다른 놈들이었으면 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 자, 이제 물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물의 특성과 관련해서 여러 예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예시들 뭐 인체의 체온을 유지시켜준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교과서나 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물의 특성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물은요. 왜 그렇죠? 인력이 강해서 그래요.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비열. 그렇죠? 1도씨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량. 그렇죠? 물 1g을 1도씨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량. 비열. 그리고 융해열. 얼음을 물로 녹일 때 필요한 열. 그리고 기화열. 물을 수증기로 만들 때 필요한 열이요. 큽니다. 물은요. 네, 물은 커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력. 자, 동일 열원으로 가열할 때요. 가열 시간이 동일 열원으로 가열 시간이요. 가열 시간이 어떻습니까? 가열 시간이 나타내는 게 바로 열량이 되는 겁니다. 동일 열원으로 가열한대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가열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열량을 많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온다면요. 이 시간이 결국엔 열량을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열 시간이 열량이다. 그리고 기울기, 여러분들. 기울기로 무엇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비열을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올라갔어요, 온도가. 비열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얘는요, 같은 시간 동안에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갔어요. 비열이 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표를 봤을 때 비열은 A보다 B가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해풍과 육풍입니다. 야, 이거 중학교 때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갑시다. 자, 땅의 온도가 더 빨리 어떻게 됩니까? 낮에. 예, 올라가요. 땅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땅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공기들이 다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쪽에 공기들이 오겠네요.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해풍이 됩니다. 밤에는요, 땅의 온도가 더 빨리 낮아집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바다보다 땅이 비열이 더 작기 때문에
연료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땅의 온도가 더 빨리 낮아지고요. 이에 따라서 여기에 공기들이 압축되면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비어있는 쪽으로. 그래서 유풍이 분다. 이 얘기죠. 자, 융해열과 기하열이 크다 그랬어요. 분자 간의 힘이 크기 때문에. 무슨 결합? 바로 수소 결합 때문에. 자, 융해열 뭐예요? 얼음을 녹이는 겁니다. 수소 결합을 끊는 거예요. 그걸 다 끊어야만 녹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력이 강하니까 끊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물 분자들이에요. 물 분자들 인력이 세다 그랬잖아요. 지금 얘네가 기체가 될 거예요. 얘네들 가지고 있는 인력을 전부 다 싹 다 끊어버렸을 때, 완전히 끊어버렸을 때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융해열을 볼 건데요. 융해열은 뭐에서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얼음에서 물이 될 때 흡수열. 기하열은 물에서 수증기가 될 때 흡수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그러면요. 융해 또는 기하시 평평한 폭으로 무엇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요. 융해되고 있어요. 이 폭. 그 다음에 기하되고 있어요. 이 폭. 이거로 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요 열량. 그쵸? 열량. 융해열, 기하열. 이게 판단 가능한 거죠. 이 폭이 넓을수록 어떤 겁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쵸? 녹이기 위해서 또는 기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평한 폭으로 우리가 융해열과 기하열을 판단할 수 있다. 폭이 클수록 융해열과 기하열이 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질량을 늘렸어요. 질량을 늘리면 온도가 오를 때 어때요? 천천히 오르겠죠? 질량이 많으니까. 그쵸? 융해열과 기하열의 폭이 더 커질 거예요. 커지지만 여러분들 0도씨, 100도씨 이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렇죠? 단지 그 온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릴 뿐인 거죠. 그래서 MPBP 도달 시간이 길어진다. 하지만 MPBP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얼음과 물의 비열에서는 누가 더 클까? 자, 얼음의 비열, 물의 비열. 자,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얼음은요, 이렇게 기울기가 나타나고요. 물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더 기울기가 작은가요? 물이 더 작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음의 비열과 물의 비열을 봤을 때는요. 물 쪽의 비열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울기로 판별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의문점은 생길 수 있어요. 얼음은 분자 간 인력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수소 결합도 하고 완벽하게. 근데 왜 그래야 되지? 자, 분자 간 인력은 얼음이 더 큽니다. 그럼 비열도 얼음이 더 큰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근데 실제는 물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열을 얻었을 때 운동 때문에 물의 비열이 더 크다 그랬어요. 자, 고체들은요. 어떤 운동합니까? 진동 운동하죠? 진동. 그쵸? 근데 액체들은요. 진동도 하고 회전도 하죠. 그리고 병진 운동도 하고요. 그죠? 운동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다 충족시킬 만큼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1도씩 올라가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열을 얻으면 분자는 진동하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얼음은 진동만 하지만 물은 진동과 더불어 회전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의 표면 장력이 크다. 표면 장력. 표면 장력 얘기 나왔어요. 근데 표면 장력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표면 장력은요. 액체가 표면적을 어떻게 하려고? 좁히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표면적을 좁히려고. 즉, 자꾸 안쪽으로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안쪽으로 모이려고. 자, 안쪽으로 모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잡아당긴다는 거죠. 잡아당겨요? 인력이 강한 놈일수록 표면 장력이 큰 겁니다. 그럼 물은요? 표면 장력이 큰 쪽이겠어요? 작은 쪽이겠어요? 네, 큰 쪽인 거예요. 큰 물질입니다. 알겠죠? 자, 액체가 표면적을 적게 하려는 성질. 액체는요, 인력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같죠? 서로 다 인력이 존재해요.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애는 사방에서 균등하게 인력이 다 나와요. 근데 표면에 있는 애는 아래쪽에만 물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만 인력이 작용하겠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쪽으로 힘이 몰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표면적이 작아지는 겁니다. 자, 액체는 인력이 존재합니다. 표면에 있는 분자는 아래로 작용하는 인력만 존재할 겁니다. 아래로. 즉 구형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구형이 됨으로써 표면적을 줄인다는 거죠. 표면적을. 구형이 되려는 성질이 강할수록 많이 움츠러들려고 하는 놈일수록 인력이 어떤 거다? 강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별하면 되죠. 자, 예시가 나왔네요.
같은 온도에 같은 양이래요. 예, 같은 온도에 같은 양이래요. 물질의 종류만 다르네요. 표면 장력, 지금 누가 잘 뭉쳤어요? 네, 수은이 잘 뭉쳤네요. 야, 수은 이거 금속 결합이잖아. 인력이 어마어마하겠네. 그죠? 그래서 표면 장력은요, 수은, 물, 비눗물, 에탄올로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꼴이네요. 그럼 인력도 마찬가지로 수은이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물, 비눗물, 에탄올 쪽으로 갈수록 인력도 줄어드는 형상이 나타나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요. 같은 양인데요. 온도가 다르답니다. 여러분들, 자, 표면 장력 왜 나타난다고요? 인력 때문에. 인력 때문에.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인력이 약해지겠죠? 왜? 분자들이 서로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 멀어지는 만큼 인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맞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요. 표면 장력 봤더니요. 얘가 제일 세고요. 얘는 제일 약하네요. 그럼 약한 놈 기준으로 갈까요? 인력도 제일 약할 거고요. 인력이 제일 약하다는 건 뭐예요? 온도가 제일 높다는 겁니다. 온도가 제일 높은 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물의 특성에 대해서. 예, 모세관 현상입니다. 모세관 현상. 관 안에 내부 액면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현상을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모세관 뭐예요? 예, 얇은 관을 꽂았을 때 물이 타고 올라가는 거. 그거 우리가 모세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모세관 현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먼저 두 가지 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응집력과 부착력입니다. 응집력이에요. 예, 서로 뭉치려고 그래요. 서로 뭉치는데 어떤 놈끼리 뭉치겠어. 그렇지? 같은 물질 간의 인력입니다. 같은 물질 간의 입력. 같은 물질 간의 인력. 자, 부착이에요. 부착 뭐예요? 촥! 붙었어요. 예, 이게 뭡니까? 선생님 손과 이 칠판은 분명히 다른 놈들이에요. 근데 붙었어요. 예, 다른 물질 간의 인력을 우리가 부착력이라고 합니다. 이 응집력과 부착력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 비교에 따라서 얘네들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요. 예, 그거를 살펴볼 겁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저희가요. 가는 유리관에요. 꽂았어요. 물이 담겨 있는 곳이다. 가는 유리관을. 자, 그럼요. 기역 볼까요? 기역 봤더니요. 지금 물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 됐어. 우리는 이 상태로 있는데 아이고 옆에 표면에 붙네. 붙으면 어떻게 해요? 물은 표면 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부착력 붙으면 아니 뭉치고 싶어. 네. 근데 또 어떻게? 또 벽면에 붙죠? 아니 뭉치고 싶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모세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즉, 기역 같은 경우는요. 기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부착력이 더 큰 상황이죠. 부착력이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아이 응집력 질 수 있나? 그쵸? 표면적을 좁게 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디귿이 됐어요. 디귿이 되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멈췄대요. 응집력과 부착력이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선생님, 응집력과 부착력이 같아질 수 있어요? 예, 부착력은요, 계속 어느 정도 힘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요, 응집력은 위로 계속 올라가야 돼, 지금. 올라가야 되면 어떨까? 중력이 방해하죠. 계속 올라가려는 힘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응집력과 중력에 대한 힘이 같아질 때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중력에 의한 힘이 표면 장력과 같아질 때까지 위로 올라갑니다. 중력에 의한 힘 리콜르 표면 장력일 때까지 위로 올라가요. 이때 관의 반지름이 크다면 표면 장력은 작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높이도 낮아요. 즉 관의 반지름은 모세관 현상으로 했을 때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반비례. 자, 이번엔 수은 봅시다. 수은. 금속 결합으로 응집력이 강하긴 강한데 어떻게 강하대요? 개강하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금속 결합.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얘는요, 일단 부착력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일단 뭉쳤어. 나 뭉쳤어. 뭉쳤어. 뭉쳤는데 이제 어떻게 해? 옆에 벽이 있거든. 그러니까 슬금슬금 부착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야 뭉쳐야 돼. 아니야 뭉쳐야 돼. 근데 또 슬금슬금 벽으로 가요. 아니야 뭉쳐야 돼. 안 돼. 뭉쳐야 돼. 계속 뭉쳐요. 뭉쳐서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얘가 뭉치면서 내려가는 현상이에요. 너무 강해서. 그렇죠. 즉 얘는요.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응집력이요. 부착력보다 강해요.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강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아까는요. 표면 장력이 중력에 의한 영향하고 같아질 때까지 올라가는 거였죠. 이거는요. 부착력이 지금 오히려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응집력은 내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요. 부착력의 힘이
힘이 위로 올리려는 힘이 중력의 힘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 자, 모양만 틀리고 이해는요. 물의 모세 현상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반대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반대다. 자, 결론적으로 응집력보다 부착력이 커요. 그러면 위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부착력보다 응집력이 크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관의 높이 차는요. 당연히 표면 장력에 비례할 겁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표면 장력이 큰 놈일수록 높이 차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이때 반비례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 있죠? 관의 반지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의 높이 차는요. 자, 관의 높이 차는 비례합니다. 무엇에? 표면 장력에. 표면 장력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에 비례하느냐? 관의 반지름분의 1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비례하죠. 아까 표면 장력 작아지는 거 어떨 때 작아져요? 인력이 약해져야 작아져요. 인력이 약해지려면 에너지를 주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온도분의 1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원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러분 봤을 때요. 액체 이 뒷부분에 뭐가 나올 거냐면요. 증기압력이 나올 거예요. 근데 증기압력은요. 어차피 용액 파트 할 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용액 파트 할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굳이 여기서 증기압력 나온 다음에 뜬금없이 또 고체하다가 용액에서 증기압력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용액에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은 한 단원이고 같이 갈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의 증기압력, 우리 액체의 증기압력에 관한 사항은 선생님이 조금 더 뒤에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고체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물의 증기압력이 뭐 어떤 걸 얘기하는지 소개 정도만 그렇게 하면서 다음 시간에 마칠 예정입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번씩은 꼭 복습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다음 시간에 고체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윈드!